그럼 과연 애플이 대한항공보다 재무 안전성에서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채 비율로만 봤을 때는 미국 기업을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미국 기업들의 재무 안전성을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의 김인중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배우는 그 과정들 중에 다음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회전일수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어서 이제 저희가 재무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하고 또 다음번하고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재무제표를 좀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미탐TV 그 채널들 중에서 주식 초등학교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너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재무 위험이 있는 기업들을 좀 걸러내는 방법, 그 중에서 비율 두 가지,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워낙 부채 비율도 일반적으로 낮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미국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평가했을 경우에는 좀 잘못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재무 비율들이나 안전성을 평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재무 상태표는 어떤 기업일까요? 물론 이 숫자를 보고 알아맞추면 대단한 능력이겠죠. 그럴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요. 대략 이런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하면 어떤 좀 좋은 기업일까?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고요. 자본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총계라고 하는 거는 자본하고 부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채총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린 돈이에요. 네, 보통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죠. 빌린 돈을 말하고요. 자본총계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이 낸 돈, 네, 주주들이 냈거나 또는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쌓은 돈, 이게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보시면 2018년도에는 자본총계가 11억 7천만 달러였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몫이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죠. 2020년도에는 이게 더 커졌어요. 부채는 반대로 점점점 증가했고. 자, 이런 기업들은 과연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기업이 그냥을 봤을 때는 되게 나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형태로 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돈은 계속 마이너스로 커지고 빌려오는 돈도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좋지 않을 거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게 좋지 않을 거면 제가 퀴즈를 내지 않았겠죠. 바로 이 기업의 어떤 기업이냐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주주의 돈은 왜 마이너스며 부채는 왜 자꾸 늘어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비율만 가지고 봐서는 미국 기업을 이해하는데 자칫 잘못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하고는 좀 다른 점들을 좀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 이때 코로나 때 스타벅스 안 갈 것처럼 해서 폐쇄되고 해서 주가 급락했다가 이제 한 3배 가까이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무 안전성을 확인하는 이제 지표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더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드릴 유동 비율보다는. 그래서 유동 비율은 좀 짧게 말씀드리고 부채 비율을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부채 비율. 네. 낮은 게 좋겠죠. 그냥 느낌상 부채는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당연히 낮으면 좋은데 이런 공식들을 외우진 마시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교재 보이시죠? 그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그러니까 핑크랑 녹색으로 그린으로 색깔 해놨는데요.
그 색깔 두 개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빌려온 돈, 남의 돈의 비율이 남의 돈이고 자본은 주주가 만들어낸 돈이에요. 그래서 그 내 돈.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죠. 그래서 공식이 그냥 부채와 자본 그냥 나누기 그대로 위치대로예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예를 들어서 자본이 1억 달러인데 부채도 1억 달러다. 그럼 1이니까 1 나누기 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100%. 부채 비율 10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 100%라는 거는 주주의 돈과 빌려온 돈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부채 비율이 200%라는 얘기는 주주의 돈이 100이라고 하면 빌려온 돈은 200, 2배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을 말하는데 미국 기업들을 좀 보시면 뭐 대표적인 기업들을 제가 좀 써와 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29%, 애플은 387%, 아마존이 212%. 애플은 생각보다 높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주의 돈이 100이라고 하면 애플은 거기에 387%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다른 기업들도 보면 페이스북이 캐시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나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도 약 200% 정도가 넘어가죠. 자, 밑에 국내 기업들 한번 볼까요? 국내 기업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45%. 우리가 뭐 삼성전자하고 뭐 또 다른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많이 비교하고 하는데요. 애플 이런 데하고도 비교하는데 애플이 387%인데 삼성전자는 45%예요. SK하이닉스 43%, 카카오, 네이버 다 한 자릿수, 두 자릿수죠. 100% 미만이죠. 그러니까 100% 미만이란 얘기는 뭐냐면 주주의 돈이, 주주가 만들어낸 돈이, 자본이 부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100% 미만이라는 얘기가. 유일하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채를 많이 쓰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증자도 하고 차입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또 이런 항공업들, 여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2021년도 1분기 기준, 원래 이거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만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13%니까 애플이 387%면 훨씬 더 높죠. 그럼 과연 애플이 대한항공보다 재무 안전성에서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채 비율로만 봤을 때는 미국 기업을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그 미국 기업들의 재무 안전성을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는 NA라고 썼는데 부채 비율이 자본하고 부채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 퀴즈에서 보셨다시피 자본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은 마이너스에 없어요. 근데 부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계산할 수 없는 비율이기 때문에 NA로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미국 기업이 상당히 부채 비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해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100% 미만이면 재무 안전성이 뭐 부채 비율로서는 뭐 안전하다. 100% 넘어가서 200%, 300% 가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300%대 부채 비율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기업에 속할 정도로 높은 거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은 좀 다를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다 보면 뭐 유동부채, 뭐 비유동부채 그 안에 뭐 세부 계정들을 많이 보시는데 큰 개념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거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채가 있고요.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부채는 사실상에 많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덜어내고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회사의 재무 안전성을 좀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 그러니까 부채는 부채예요. 내가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과 선수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금 먼저 설명드리면 선수금은 그냥 먼저 선자에 받을 숫자니까 먼저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제품을 아직 넘기지 않았는데 먼저 받았어요. 보통 이런 것들 계약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드는데 계약금을 먼저 걸었어요. 배는 아직 안 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돈들은 부채, 아직 서비스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지만 사실상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업이라든지 수주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선수금이 많으면 단순히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상당히 높이 나오지만 선수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빼고 실질적인 부채 비율을 계산해야 좀 더 정확한 부채 비율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건데요. 매입 채무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매입이라고 하는 건 샀다는 거죠. 채무는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샀는데 갚아야 될 돈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냐면 이제 물건을 가져왔는데 외상이죠, 외상. 내가 돈을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을 해야지만 이 매입 채무가 없어지는 거죠. 지난 이 매출 채권 할 때 말씀드렸는데 매출 채권은 반대죠.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고 매입 채무는 뭐냐면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직 안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상거래로 보면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 그죠? 이렇게 물건을 가져갔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물건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았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매입 채무. 그러니까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는 사실상 같은 상거래 행위인데 내가 판매자냐 아니면 구매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가지고 바로 현금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나중에 지급할 때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가 많다고 해서 부채가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매입 채무나 선수금이 많은 문제는 사실상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 오른쪽에 있는 차입금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단기 차입금이 돼 있는데 재무제표에서는 단기, 장기를 구분하는 건 그냥 무조건 다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미만은 다 단기, 1년 이상은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년 미만, 만기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 차입금 다 이자가 발생하죠. 그다음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들 이거 이자 발생하고요. 장기 차입금 뭐냐면 만기가 이거보다 1년보다 길어요. 그래서 3년 만기짜리 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것들. 3년 만기 돈을 빌려왔다. 10년 만기 빌려. 이런 다 장기 차입금. 다 대신 이자를 줘야 돼요. CB하고 BW는 오늘 다루기엔 너무 커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CB는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고 BW라고 하는 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다 채권이에요. B라고 돼 있잖아요. CB, BW. B가 본드인데요. 본드는 채권을 말하고 채권은 다 이자가 거의 있죠.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채권도 가끔, 그러니까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고 이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가 얼마나 되고 이게 적정한지를 체크하는 게 재무 안전성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채의 종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와 지급하지 않는 부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 안전성을 체크할 때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채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금액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의 체크 포인트인데요. 일반 국내 기업과 달리 미국 기업을 분석할 때 부채 비율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 기업은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기업은 애플이에요. 애플. 아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부채 비율이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면 왼쪽에 보면 아까 한 300% 중반대에 나왔었잖아요. 2011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한 5, 60% 정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150%, 200%, 300%. 그럼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가 주주의 돈은 없는데 계속 남의 돈을 점점 빌려서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지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면 실제로 위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만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자, 제가 아까 부채 비율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자본,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비율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위에 있는 부채를 많이 늘려도 올라가지만 부채가 가만히 있더라도 밑에 있는 자본, 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본 항목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본이 줄어요. 자사주를 점점 많이 매입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아까 앞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점점 줄이다 보니까 부채가 멈춰 있더라도 자본을 계속 줄여요. 그럼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을 볼 때는 단순히 부채 비율을 볼 때 혹시 분모, 그러니까 자본이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 부분이 국내 기업과는 좀 다르다. 국내 기업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자본이 줄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부채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애플의 부채 자본 총계 추이를 한번 보세요. 부채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지만 자본을 보면 멈춰있다 2017년도부터 급격히 줄어들죠. 자본이. 자본이 여기서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다 대부분 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들 때문에 이게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도 살짝 늘어났지만 이 분모를 확 줄이고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본을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건 주주들한테 주주 가치를 계속 더 높여주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높아서 재무 안전성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부분은 항상 분자와 분모 무엇이 변해서 비율이 바뀌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을 체크할 때 부채 중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장단기 차입금의 규모, 차입금 자체가 늘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부채 비율은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을 그냥 계산한 거기 때문에 부채 중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를 뺀 차입금, 그 다음에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의 규모를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다음번에 이 재무 안전성 관련된 두 번째 시간 할 때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지 차입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좀 보면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로 보면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이스탁에서 다 무료로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뭐 그 키움증권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키움증권의 미주미 초이스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검색하시면 또 동일한 화면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무 안정이 4점으로 평가하죠. 5점 만점에 4점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보통 3점 이상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런 비율들을 다 계산해서 이 데이터에서 로직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점수를 딱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부채 비율이 국내 기업처럼 100%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이 회사가 적당한 그런 형태의 재무 안정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제가 기업명은 뺐어요. N사라고만 제가 표현했는데 뭐 요 기업은 보면 지금 오토 매뉴팩처라고 돼 있으니까 자동차 업종의 모 기업이겠죠. 그 기업은 보면 재무 안정성이 2점으로 평가되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낮은 거예요. 낮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좀 회사가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어떤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또 자금 조달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유동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채 비율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유동 비율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느낌이 어떠세요? 유동 비율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유동성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유동성은 높을수록 좋겠죠. 아, 나 요즘 유동성이 너무 안 좋아 이런 것보다는 나 유동성이 요즘 너무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 자체가 높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뭘 말하냐면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를 비교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내 돈과 남의 돈 위아래를 비교한 거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자산은 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는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잘라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는 건 다 1년이에요. 단기 1년.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안에 실제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 그러니까 짧은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1년 미만의 현금을 갖고 있던 매출 채권이 있든 예금을 넣어놨던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들이고요. 부채는 뭐냐면 부채를 다시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눴는데 이건 뭐냐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안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채가 유동부채죠.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택담보대출을 10년짜리를 빌렸다. 그럼 얘는 유동부채일까요? 비유동부채일까요? 비유동부채겠죠. 10년짜리니까. 근데 내가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카드론으로 3개월짜리를 빌렸다. 그럼 얘는 유동부채예요.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만을 비교해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두 개 비교하는데 유동 비율도 역시 보통은 100%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규모가 같다는 게 100%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 200%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2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나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게 200억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100%가 일반적으로 넘으면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한 요소가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 기업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220%, 애플 114%, 대부분이 다 유동 비율은 또 넘어가죠. 아까 부채 비율하고는 달리. 그래서 유동 비율은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인 100% 정도를 기준을 삼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 넘어가면 유동 비율에서 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높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고 유동 비율은 미국 기업에 비하면 높고. 여기서 보면 유일하게 대한항공만 지금 100% 미만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24% 정도가 부족하니까 그 정도를 1년 안에 뭔가를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자금을 더 조달하든 그렇지 않으면 자산을 조금 팔아서 뭔가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든 아니면 기존의 어떤 부채를 장기 부채로 전환한다든가 다시 만기를 연장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100%를 기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동비율의 체크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100%를 넘으면 단기적인, 그러니까 유동이라는 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정도 자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보시면 유동비율이 600%, 부채비율이 22% 이렇게 나온 페이스북과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수치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유독 높은 겁니다. 미국 기업 치고는 부채 비율은 매우 낮고 유동 비율은 매우 높은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는 보면 미국 기업들이 좀 괜찮다는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200%에서 3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요. 유동 비율이 보통 100%에서 200%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량 기업들이 보통 포함이 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부채 비율이 거의 다 웬만하면 100% 미만이에요. 좋은 기업들. 그리고 유동 비율은 다 200% 이상이고 그런 형태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안전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ROE라고 하는 지표, 그러니까 주주의 수익률을 나중에 결정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그 지표를 낮추게 돼요. 왜냐하면 ROE는 수익률에 대한 개념인데 유동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돈이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매출 채권으로 갖고 있거나 또는 단기 예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거는 3%, 2%, 많아야 4,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ROE를 40%, 50% 올리려고 하면 이 돈이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ROE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 그 현금을 가지고 회사를 M&A 하거나 또 다른 데 투자해서 나중에 ROE를 높일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데는 또 좋은 점이 있다. 또 양면이 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기업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이렇게 검색해 보셔서 어느 정도 안전한지 또 부채 비율이 미국 기업들은 좀 다른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셔가지고 재무 위험에 노출이 돼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은 좀 피해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